자, 그러면 아까 이게 파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죠? 파동 에너지가 매질의 밀도, 그 다음에 파의 진폭, 그 다음에 파의 진동수의 각각 비례, 제곱의 비례, 제곱의 비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파동의 세기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파동의 세기. 자, 파동의 세기 한번 읽어볼게. 파동이 전파할 때 진행 방향에 수직한 어떤 단위 면적이 있대. 거기를 단위 시간에 지나는 파동 에너지다라고 했죠. 단위 시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위 시간이면 보세요. 이 I라는 파동의 세기는 이 에너지가 단위 시간에 지나간다. 그럼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누는 개념이죠. 근데 그 시간을 만약에 이게 한 파장에 대한 에너지면 주기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주기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 파동의 세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일종의 일률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일률. 아직 일을 안 배운 사람들이 있겠네. 일률 뭔지 알아요? 일률? 인류를 모르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사람은 상자를 들어 올리는 걸 합니다. 알겠죠? 상자를 힘을 줘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초에 만약에 2개를 올렸어요. A라는 사람은. 근데 B라는 사람은 10초에 10개를 올렸어요. 그죠? 그럼 1초 동안 A는 몇 개를 들어 올린 거나 같아요? 0.2개를 들어 올린 것과 같고,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10초 동안 10개니까 1초에 하나씩 올린 것과 같죠? 누가 일을 잘한 거니? B가 일을 잘한 거지. 그런 개념이 일률 개념이에요. 즉, 일이란 것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누는 개념이 일률이고, 일률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전기에서는 전력이 일률이에요. 알겠어요? 이 파동에서는 뭐가? 파동의 세기가 일률이에요. 파동의 세기가. 그러면 봐봐. 왜 아까 이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며. 그죠? 또는 뭐 이렇게 된다며. 여기에서 주기 t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보자. 요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2파이 제곱에 로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f의 제곱, 람다 거기에 뭐 나누기 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V죠, V. 그래서 2파이 제곱에 로의 A 제곱, F 제곱에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여기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파동의 세기 I는 무엇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어요? 로 A 제곱, F 제곱에 V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파 속력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당연한 거죠. 어떤 특정 면을 갖다가 얘네가 빠르게 지나가면 많이 통과를 할 테니까. 그죠? 그게 파동의 세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뭐가 또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전류의 세기 있었죠? 앞에서 배웠던. 전류의 세기 뭡니까? T분의 Q였잖아.
그죠? 어떤 특정 단면을 갖다가 전화를 띈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슉슉슉 하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흐름의 세기가 결정났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파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파동의 에너지는 당연히 이렇게 큰, 파동이면은 되게 세겠죠. 그죠? 진폭 세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걸 날라주는 물질의 매질이 크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소리에 의해서 막 튕겨나갑니까? 뭐 힘을 받아서, 흔들리거나 그래요? 아니죠. 왜? 선생님의 소리 파동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지금 매질이 뭡니까? 공기잖아. 공기의 밀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게 전달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매질이 큰 녀석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물이다. 그죠? 물이면, 이렇게 했을 때 물결이 막 일어났어. 그죠? 그러면 여기 물결이 나한테 막 와서 부딪히면 그 부딪히는 느낌을 우리는 느끼잖아. 그죠? 그런 것들과 같은 거야. 그리고 세기는 바로 이 속력과도 관계가 있다. 더 빠르게 가면은, 더 우리가 세게 온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세기, 요 개념 같이 알아둡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뒤쪽에서 아마, 우리가 좀 사용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사용하진 않겠지만, 요 개념, 무엇과 비례하느냐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이거를 외워두시면 바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가 뭘 외우느냐,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도 되겠죠. 너무 많이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 됐나요?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66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664. 자, 664페이지 가면은 파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파동의 종류. 자, 아까 얘기했던 파동은 매질을 꼭 타고 다니는, 의존하는 파가 있는데 그런 걸 역학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파동. 그 다음에, 매질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에너지만 간다. 그런 것들이 전자기적 파동. 전자기파가 되는 겁니다. 전자기파.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파동 하면은 공기, 물, 지각, 줄, 용수철 이런 것들을 막 타고 다니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매질의 이름을 주로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물을 타고 다니면 물결파, 땅을 타고 다니면 지진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소리를 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용수철이면 용수철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요거는 한번 적어볼까? 전자기파. 여기서 이렇게 좀 잠시만. 자, 전자기파는, 자, 우리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표현을 해 드릴게요. 전자기파. 자, 전자기파는 이제, 이쪽으로 가자. 빨, 주, 노, 초, 파, 남, 도. 가시광선은 7가지 색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저 7가지로 나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 같아? 제일 처음에 색깔을 7가지로 나눈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눴다? 뉴턴이야. 뉴턴이 나왔어. 뉴턴은 원래 빛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책도 딱 2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가 7가지 색으로 이렇게 파장별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 뒤로 우리가 쭉 쓰는 거야, 그거를. 자, 여기에 빨간색보다 바깥쪽에 있는 빛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적외선. 그리고 적외선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을 우리가 라디오파라고 해요. 그냥 전파라고 합니다. 전파의 이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쓰는 그런 파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보통 1, 2m 정도 파장이 됩니다. 알겠어요? 꽤 크죠? 그 마이크로라고 해갖고 우리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 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이크로는 그냥 작다라는 의미의 마이크로. 어쨌든 요 전파는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그냥 요거는 뭐 다음에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보다 더 이쪽으로 가면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파장이 이쪽이 길다. 이쪽이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짧다.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게 X선이 있어요. X선. 그리고 더 작은 건 감마선.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 에너지가 커집니다. 에너지가 커져요. 에너지. 길어지면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맞아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쪽은 맞으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갔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 위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 가시광선 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기파의 성질을 다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매질이 있으면 속력이 어떻게 된다? 아까 파동의 속력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했어요? 매질하고 관계 있다고 했지요. 그죠? 얘네들은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을 우리가 C 강속으로 둡니다. 이 강속은 얼마입니까? 약 30만 km/s 뭐 이렇게 표현하죠. 2.99 792 458로 정해놨습니다. 곱하기 10의 8승 미터 per sec. 즉 2억 9천이죠. 초당 2억 9천 미터를 가는 거죠. 2억 9천. 이거는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측정값, 계산값 해가지고 쭉 했는데, 요걸 이제 그 국제 도량형 회의에서 요걸로 하자 해가지고 딱 정했기 때문에 요거 참값이죠. 참값.
오차 같은 거 없는 참값. 이런 거. 자, 어쨌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진공에서. 진공에서의 속력입니다.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져요. 알겠어요? 유리로 가면 더 느려져요. 공기에서는 물보다 빨라요. 진공에서보다 느려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 파동의 성질 중에 그 회절, 굴절, 간섭, 반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굴절 현상하고 관계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모든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전파되는 속도가 같습니다. 알겠죠? 저속력으로 갑니다. 얘들아,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 자, 100km/s로 가는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조금 딴 얘기이긴 한데, 여기 우주선에서, 정지하고 있는 우주선에서 빛을 딱 쐈습니다. 빛. 그러면 얘가 이 빛을 보면 이 빛의 속력은 어떻게 볼까요? 저 빛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얼마로 보일까? 이 사람한테. 얘가 지금 이 우주선이 초속 100km로 가고 있는 100km. 이쪽 방향. 근데 여기 정지하고 있는 우주선이 빛을 빵 싼 거야. 근데 이 빛을 얘가 딱 보면 이 빛의 속력이 얼마로 보일까? 얼마로 보일 것 같아? 원래 상대 속도는 이런 게 있죠. 이쪽으로 100km 가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100km로 온다라고 하면 얘가 얘를 보면 200km로 자기한테 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빛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무조건 어디에서 보든, 얘가 보든, 이놈이 보든, 무조건 얼마로 보인다? 진공에서는 이 속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유일한 상수가 바로 빛의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전개해 나간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랑 관계가 있었느냐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고, 알겠죠? 다른 것들이 변한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빛의 속력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는데, 빛의 속력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변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전개를 한 거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시공간이 변하는 거야. 시공간.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 자기 시간 간격이 늘어나는 거야. 천천히 가는 거야. 그리고 거리는 줄어들어요. 예전에 도사들 있죠, 도사들. 그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왜 엄청 빠르게 달리는 애들 있죠? 경공술 쓰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사들, 뭐 씁니까? 축지법이라는 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빠르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줄어들어요.
축지법을 쓰는 도사들은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받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축지법, 멋진, 근데, 어쨌든 빈 얘기 나왔으니까 상대성 이론,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다루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질은 진동을 하는데, 자, 역학적 파동에서는 보세요. 매질이 파동 진행 방향과, 자, 파동 진행. 즉,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파동은 매질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매질의 진동 방향도 있어요. 매질의 진동. 자, 이거 매질 진동 방향이라고 해볼게. 자, 매질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데, 파의, 즉, 진동의 그 흔들림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결파지? 그지?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걸 전부 다 뭐라고 부른다? 횡파라고 불러요. 횡파. 알겠죠? 횡파. 자, 그 다음에 매질이 이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데, 자, 매질 진동입니다. 매질. 파도 어느 쪽으로 간다? 파동도 이 방향으로 간다. 파동도.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나란한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부릅니다. 종파. 알겠죠? 종파. 그래서 횡파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전자기파, 빛 포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물결파, 이게 제일 쉬운 녀석이고,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 S파라는 게 있습니다. S파. 이런 것들이 이제 횡파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종파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음파입니다. 음파. 소리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데, 그걸 초음파라고 해요. 초음파. 그 다음 지진파 중에 P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P파. 이거 이제 종파인데, 얘네들 P파하고 S파가 뭔지 아니? P파, S파. 들어봤어요? P파가 뭐예요? P파가. 뭘 P파라고 그래? 자, P파는 이런 거예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죠. 땅 속에서 지진이 꽝 하고 터집니다. 여기 단층이 생기면, 땅이 끊어지거나 하면 여기에서 지진이 생겨요. 지진이 파동 형태로 이렇게 쫙 온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를 우리가 이제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 여기 수직적으로 쫙 올라가서 표면과 만나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여기 진앙에서 파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온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사람한테 도달하는 파가 달라요. 종파하고 횡파가 동시에 출발했는데, 종파는 이렇게 흔들면서 얘한테 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횡파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와요. 누구한테? 얘한테. 오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온다? P파가 먼저 온다. 그 다음에
S파가 두 번째로 왔다. 그래서 P파, S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P파, S파. 속력이 누가 빨라? P파가 빨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P파 특징이 뭐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해요. 얘는. S파는 뭐만 통과해? 고체만 통과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장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이 장치 쓰면 바로 바뀌지만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방식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횡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고 낮음이 있잖아. 높고 낮음. 그래서 횡파를 갖다가 고저파라고 불러요. 고저파. 높낮이가 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이라고 치면 여기 촘촘해진 부분이 있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고 촘촘해지고 느슨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반복해서 이쪽으로 쫙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종파입니다. 알겠어요? 용수철 파를 앞뒤로 흔들었을 때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라고 하고 소하다. 여기를 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소하고 밀하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종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소밀파 이렇게도 부릅니다. 소밀파. 소하고 밀한 부분이 생긴다.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바꾸는 방식을 이제 볼 건데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조금 체크를 해 두느냐 하면 자, 665페이지 제일 위에 자, 그 밀한 곳은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y로 변하는 점이고 소한 곳은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로 넘어가는 점이 된다.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바꾸는 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횡파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마루, 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지점이 뭐가 되고, 요 지점은 뭐가 되고, 요 지점은 뭐가 되고, 요 지점은 뭐가 되느냐, 이걸 이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자, 횡파에서 여기가 이제 변이죠. 그죠? 여기가 변인데, 플러스 y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y. 요렇게. 여기가 이제 최대니까 진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y. 여기는 플러스 y. 여기 마이너스 y.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y로 가는 지점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요 지점은 뭐라고 한다고? 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밀. 그럼 여기는 소. 그러면 밀소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여기는 또 소. 그죠? 그러면 봐봐. 요 플러스 y가 이렇게 될 거야.
화살표를 보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그렸으니까 뭐 조금 지워가지고 요 정도만 그릴게요. 요 정도만, 한 3개 정도만 그렸다라고 치고. 미란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곳이죠. 그죠?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가 결국 이 미란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쪽은 아래쪽으로 변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모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소환 지점에서는 여기가 소죠. 동일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소 요걸 보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밀이기 때문에 밀은 이쪽이 플러스 y, 이쪽이 마이너스 y가 되는 지점이고, 그죠? 여기가 소죠. 소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y, 여기가 플러스 y로 바뀌는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내려주고 올려주면 횡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6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제. 저기 665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예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봐. 제일 아래 쪽에 있는 거. 두 번째 예제. 매질의 밀도가 가장 밀한 곳은 어디냐? 매질의 밀도가 가장 소한 곳은 어디냐? 매질의 오른쪽 방향 속도가 최대인 곳은 어디냐? 그죠? 요거. 한번 해설 보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딱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요게 돼야 횡파, 종파 이렇게 변형 관계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그 665페이지 그 그림을 잘 보고 그거를 해보세요. 매질의 밀도가 가장 밀한 곳은 하면 밀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밀 부분은 이제 변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C,
그죠? 그 다음에 G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질의 밀도가 가장 소한 곳은 하면 변이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E 그죠? 그리고 E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A도 되겠죠. A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HDF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속도가 최대인 곳은 했습니다. 오른쪽 방향 속도가 최대인 곳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 방향 속도가 최대다. 이게 일종의 단진동이죠. 그죠? 단진동에서는, 단진동을 안 배운 학생들도 있구나. 그죠? 근데 아까 요거였습니다. 단진동이라는 것은 원운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여기서 이제 이쪽 방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 세타 각도로. 이게 오메가 t였죠. 오메가 t. 그랬을 때 여기 x축을 딱 설정을 해놓고 빛을 비추면 자, 요 지점에서 어디까지 최대 여기까지 쫙 올라간단 말이지. 그지?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진폭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진폭. 진폭이 이 반지름 R인데 R이 A일 때. 그죠? 여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이 아래까지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진동은요,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왜 속도가 달라지느냐 하면, 중심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벌어질수록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원력이 있단 말이지, 복원력. 그죠? 이 복원력이 있고, 복원력에 대한 가속도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최대로 멀어지게 되면 요 지점은 빠르기가 0이고 복원력이 최대입니다. 이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는. 자,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을 이제 힘을 받아서 가속이 쫙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 있죠. 중심. 여기를 통과할 때 V가 최대가 돼요. 최대가 돼. 그리고 요 지점에서는 중심에 왔기 때문에 복원력이 없죠. 그죠? 복원력이 0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도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속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성 때문에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다시 동일한 패턴으로 이쪽으로 복원력을 받아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뭘 찾아라? 단진동과 같은 형태로 봤을 때 속도가 최대인 지점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어디라고 봐야 돼? 여기가 되겠죠. 중심. 그죠? 저기 요렇게 왔다 갔다. 근데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최대인 것은 하면 여기 밀이 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방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소에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여기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이 방향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요 밀에서는 이쪽 방향. 알겠죠? 여기로 들어오는 부분의 방향이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C와 G 이쪽이 이제 오른쪽 방향의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손은 왼쪽 방향의 속도가 최대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 마저 풀어볼까? 665페이지 그 예제 위에 거 있죠? 위에 거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뭐 간단하게 파동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거니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X축의 눈금 하나를 1m로 잡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좀 중요합니다. 파장은 뭐 세면 돼요? 옆으로 눈금 세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그게 0.2초 걸렸다. 그러면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데 0.2초 걸렸죠? 그죠? 그럼 한 파장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2칸이잖아. 그지? 그러면 4배를 해주면 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기가 0.8초. 그러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0.8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진동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V는 시간분의 거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즉 주기분의 람다를 써도 되겠고 아니면 진동수 곱하기 람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파동의 요소들을 찾는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6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파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면 중요해요. 파면. 자, 파면은 뭐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파가 이렇게 일어나잖아. 자, 파가 이렇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종의 그 어떤 천 같은 걸 이렇게 흔든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런 느낌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출렁거릴 텐데 자, 여기가 이제 마루입니다. 마루. 여기도 마루예요. 마루와 마루를 쫙 이은 지점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 마루와 마루.
마루와 마루 이렇게. 그러면 골을 이렇게 딱 이은 선도 있을 겁니다. 골. 그죠? 또는 이게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으로. 그래서 이런 선, 위상이 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선 있죠. 또는 면.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파면이라고 불러요. 파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위상이 같은 점들을 이은 거면 대체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마루면 마루를 이은 선, 골이면 골을 이은 선을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파면이 위에서 딱 봤을 때 위에서 보면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평면파라고 합니다. 평면파. 근데 위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서 마루, 골, 마루, 골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구면파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3차원에서는 공의 모양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갈 테니까 온사방으로. 그래서 구면파라고 불러요. 구면파. 자, 그러면 이 파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그 책에 호이겐스의 원리라고 돼 있죠? 그죠? 호이겐스. 아주 옛날 표현이죠. 지금은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호이겐스가 아니고 지금은 하이헌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하이헌스. 이 사람 나라 그 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이헌스. 자, 하이헌스 이 사람은 뭘 얘기를 했느냐면 자, 보세요. 파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파동의 시작. 파동의 시작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파원. 즉 이렇게 있을 때 돌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돌이 떨어진 이 지점이 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일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평면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파원이 있다라고 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파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원이 또 여기도 하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파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파원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파들이 쫙 생기겠죠. 그죠? 맞나요? 이런 파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가 새로운 파면이 되고 이 새로운 파면이 각각 또 뭐가 된다? 새로운 파원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동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이헌스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전파해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파가 일어나면 이게 하나의 파면이 되는데 이 파면에서도 각각 이 지점들이 전부 다 새로운 파원이 돼가지고 파를 이렇게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의 이어지게 하면 그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파면이 되고 그 파면이 다시 새로운 파원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동이 퍼져나간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파동의 독립성. 파동의 독립성은 뭐냐면, 아까 한번 진동하는 파를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펄스라고 했죠. 펄스. 그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진폭이 5cm다. 근데 반대쪽에서 오는 애가 2cm다. 그러면 이게 딱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7cm가 돼요. 7cm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 5cm, 여기 2cm,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즉, 얘랑 얘가 겹쳤다가 헤어지더라도 자기의 고유한 것을 전혀 잃지 않습니다. 다른 애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죠? 그런 걸 독립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겹쳐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겹쳐졌을 때는 변이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 방향의 변이다. 그러면 합쳐져서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하나가 5였는데 하나는 밑으로 2다. 2cm. 얘는 여기가 5cm야. 그러면 이렇게 겹쳐지는 걸 중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첩. 중첩이 되면 위로 어떻게? 3c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헤어질 때 밑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여기에서만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전자기 파트에서도 중첩의 원리로 해가지고 전기장을 합성하고 하는 것들 배운 적이 있었죠. 그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669페이지죠. 669페이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당겨진 줄에서의 파동의 속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결각값만 보도록 하죠. 결각값만.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겁니다. 이해는 할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조금 도움을 주자면 요 얘기입니다. 팽팽한 줄, 팽팽해야지만 장력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흔들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림상으로는 이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 장력이 이 방향으로 딱 작용하니까 X방향, Y방향 분해해서 이렇게 본 건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이 세타 값이 굉장히 작아지면, 세타가 매우 작으면 근사법을 씁니다. 과학에서는 근사를 쓰는데, 거기에서는 뭘 써놨어요? 사인 세타는 뭐랑 거의 같다? 탄젠트 세타랑 같아지는 거고, 요거는 또 세타와 같아지는 거다. 이런 근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걸 쓰고 있죠. 그게. 그래서 사인 세타 부분을 V분의 U로 표현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질량 있죠? 질량을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량을 표현할 때 밀도를 이용을 하는데요. 밀도는 자, 밀도식이 어떻게 되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부피 밀도고, 면적 밀도가 되면 여기가 면적, 그 다음에 선 밀도가 되면 여기가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서 이제
로 V 델타 T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 요 부분이 뭐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에 만약에 지금 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선밀도가 되는 거예요. 선밀도. 선밀도라서 여기가 부피가 아니고 길이가 들어간 거야. 길이분의 질량. 알겠죠? 그래서 선밀도는 길이분의 질량인데, 그러면 이 길이를 선밀도에 곱하면 밀도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길이를 뭘로 표현한 거다? V 델타 T로 표현한 거다. 그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유도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만 쓸 거냐 하면 거기 있는 결과값만 쓸 거예요. 결과값이 뭐죠? 따라서 줄을 따라 전파되는 파동의 속도 V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전파 속도, 줄의 전파 속도 V는, 자, 이거 밀도죠? 그죠? 무엇의 밀도입니까? 당연히 줄의 밀도죠. 줄의 밀도. 줄의 밀도 분의, 이게 뭐죠? T 이거 뭐예요? T 무슨 값이에요, 이거?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장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주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주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은 T만 보이면 우리가 라지 T 주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장력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세요. 알겠죠? 단위는 속도 단위니까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우린 결과값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요것만. 자, 그러면 거기 670페이지 이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좀 간단한 내용으로 한번 보죠. 자, 670 한번 가봅시다. 이제 파동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시 다뤄야 하는 파동이 빛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빛에 대한 것을 조금 볼 건데,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빛. 빛은 에너지의 한 형태다. 그죠? 얘는 매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빛을 갖다가, 빛의 본성이 뭘까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뉴턴이 있죠. 그죠? 뉴턴은 빛이 뭘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냐면,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입자설이 되는 거예요. 입자설의 시초가 뉴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명을 했던 것들이. 자, 그런 다음에, 파동설이 등장하는데, 누구? 호이겐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위 헌스입니다. 하위 헌스. 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파동의 형태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빛은 매질을 타고 다니는 파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하는 그 화학물질 에테르 아닙니다. 이때 에테르는 천상의 물질이다라는 표현의 에테르예요. 예, 가상의 물질입니다. 그걸 이제 설정을 하고 그걸 타고 다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역학적 파동밖에 몰랐어요. 파동하면 역학적 파동만 생각을 한 거야. 무조건 매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매질 필요 없는 전자기파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자, 어쨌든 하이언스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영의 간섭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간섭 실험. 이게 뭐냐면 영의 실험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영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판을 두고 여기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스크린. 판 두 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면도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판을 살짝 틈을 냅니다. 그러면 아주 좁은 틈이 생기겠죠? 좁은 틈이 생깁니다. 이걸 슬릿이라고 해요. 슬릿.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을 딱 비추면, 빛이 여기를 통과하면 이렇게 퍼져갑니다. 파동이니까. 알겠어요? 파동의 성질 중에 회절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회절. 회절은 뭐냐면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봐. 물결이 이렇게 파도가 퉁퉁 치면 여기 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이해되죠?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벽 뒤쪽으로 돌아 나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슬릿을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거리에 딱 떨어지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가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파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빛도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빛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가서 빛이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면 여기 스크린에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밝은 쪽, 여기 밝은 것 전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나타나고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밝은 곳, 어두운 곳이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쫙 생기는 거야. 이런 걸 간섭 무늬라고 해요. 이거는 뭐만 나타난다? 파동에서만 나타나요. 입자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영이 실험을 했더니 빛을 갖고 했더니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사람들이 빛 파동이네. 뉴턴 형님이 틀렸네.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쭉 넘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전자기파설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빛이 매질을 타고 다니지 않는 그 전자기파와 같은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맥스웰은 그 전자기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본 법칙을 일종의 뭐 정리했다? 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뭘 풀어냈느냐면 빛의 속력을 계산을 해봤더니 빛의 속력이 아니죠. 전기장 속력과 자기장 속력을 계산을 해봤더니 빛의 속력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제 빛의 속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의 근사하게 측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맥스웰이 자기 그 맥스웰 방정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기장 속도하고 자기장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으로 한 거야. 근데 그때까지 측정해놨던 그 빛의 속력하고 거의 똑같이 나온 거야. 뒷부분만 약간 오차 있고,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빛도 그럼 이런 전기장과 자기장의 형태와 같은
전자기파가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굳이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츠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전자기파를 예언한 맥스웰이 맞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빛은 그냥 파동이구나 이렇게 거의 굳어졌어. 거의 굳어졌는데 광전 효과라는 실험이 있어요. 광전 효과. 그리고 컴퓨턴 산란 실험. 컴퓨턴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산란 실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광전 효과나 컴퓨턴 산란 실험을 파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파동 현상으로는. 근데 요걸 갖다가 누가? 아인슈타인이 입자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려요. 입자 개념. 뒤쪽에서 이 광전 효과도 나올 겁니다, 우리. 그래서 입자 형태로 설명을 하면서, 빛이 입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새로운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빛의 본성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빛의 본성은 파동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자성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중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빛만 이중성이 있는 게 아니야. 굉장히 작은 입자의 세계에 있는 애들은 다 이중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도 파동이 있는 거야. 그걸 이제 누가 주장하냐면 드브로이라고 하는 물질파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들이 입자가 파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도 큰 입자들도 사실 파동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세계, 양자역학이면 이제 전자, 원자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똑같이 저기 이중슬릿 실험을 해줍니다. 이중슬릿. 그죠? 그냥 단일 슬릿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네. 단일 슬릿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슬릿 두 개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크린을 두고요. 여기서 전자총을 가지고 전자들을 쏩니다. 알겠어요? 전자를 막 이렇게 쏴요. 그러면 전자들이 통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애도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막 전자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부딪힌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 거야. 파동처럼. 근데 그 파동처럼 행동하는 녀석을 관찰을 딱 했더니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뭐야, 이게. 응? 그래서 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입자, 전자들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는데 관측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입자성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파동성으로 나타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관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관측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관측은 내가 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안 보면 그럼 관측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자역학에서 관측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완벽한 진공.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걔랑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를 관측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결국에는 뭐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죠. 내가 안 쳐다보면 저 달은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달이 완전 진공에서 아무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죠. 이미 빛과 여러 가지 입자들이 부딪히고 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했죠. 있는 거야.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런 거죠. 즉 전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 파동 형태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측한다는 것은 전자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빛을 쬐거나, 그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된다? 입자성으로 딱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왜?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빛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쪽으로 같이 넘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원, 광선, 매질, 빛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요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좀 다 했던 얘기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 측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빛의 속도를 최초로 이제 측정한 사람은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빛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근데 처음으로 유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빛의 속도를 측정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실험은 실패합니다. 자기랑 조수해가지고 아주 멀리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밤에. 그래 놓고, 내가 깃발 들면 그 깃발 보겠죠? 그죠? 그러면 등에 그거를 딱 치워주면 빛이 딱 가겠죠? 그럼 저쪽에서도, 보고 딱 치우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리를 알고 그 시간을 아니까 그걸 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빛은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냥 소리 속도의 수십 배가 되는가 보다 정도로만 판단을 했고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장치를 설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뭘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느냐면 목성 있죠. 목성 주위에 도는 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죠. 엄청 많습니다. 달들이 위성이죠, 위성. 그 중에 이제 이오가 있죠. 그 이오에 얘가 이렇게 빙빙 돌 테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구고 얘 목성인데 이오가 이렇게 돌겠죠. 근데 돌 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때
나도 이쪽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면, 보이는 빛의 속력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쪽 방향에서 돌아서 태양을 공전해서 올 때 걔가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는 빛, 즉, 이오에 반사된 빛, 그 목성 뒤쪽에서 나타나는, 이오가 우리 지구상에 도달할 때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찾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산을 했대. 그렇게 계산한 값이 얼마? 3.02 곱하기 10의 8승. 오, 굉장히 비슷해졌죠. 그죠? 굉장히 비슷하게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672페이지 가면 피조가 나옵니다. 피조. 피조는 톱니바퀴를 이용합니다. 톱니바퀴. 거기 장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광원에서 빛을 딱 쏴주면 톱니바퀴를 통과한 빛이 저기 멀리 있는 이제, 그 반사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다시 톱니 쪽으로 돌아올 텐데, 이 톱니를 갖다가 천천히 돌리면 톱니에 다 빛이 걸려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고속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빛이 계속해서, 그 부분을, 도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밝은 상태로 보이게 되는 시점이 나온다. 그때 이 톱니의 그 진동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식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집이 이제 프랑스 파리 쪽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 언덕 뭐 이런데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실험을 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3.1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온 거죠. 굉장히 또 가깝게 나왔죠, 얘도. 그 다음에 이제 푸코라는 사람 들어봤니? 혹시 푸코의 진자 들어봤어요? 푸코의 진자?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푸코 진자로 제일 유명합니다. 얘가 아주 그 성당 천정 높은 데다가 큰 진자를 달아가지고 걔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진동면이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요. 회전하는 거죠. 진동면이. 그래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에요. 이 푸코가 이 피조의 그런 기구를 갖다가 좀 더 개량해가지고 더 잘 측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물에서도 빛이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측정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빛에 대한 것들을 알아냈다 정도.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